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폐방송. 김정은 백령도 공격 지시. 2. 북한의 도발에 비장의수 꺼낸 한국. 3. 살려면 K9 도입해야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백령공항을 통한 제2의 불치망모 건설 계획이 현재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서해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령공항을 통해 북한의 등 뒤에 비수를 꽂힐 수 있는 전진기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와 백령공항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한 장의 의성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전에 볼 수 없던 방파제가 포착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백령도 주변에는 중요한 해상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도의 비밀리에 배치되었던 무기의 정보가 북한을 동해하기 위한 정보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평양까지 단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여 이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령공항과 그 주변의 동해상에 위치한 중요한 시설들은 군사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안정과 관련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주목도 필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구한 평화를 지켜낼 거점이 완성될 수 있을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백령 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지난 27일 백령공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백령공항 사업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섬 백령도에 민, 군 겸용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총 2,018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2026년에 착공해 202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기존 백령도 주민들은 섬을 빠져나오기 위해선 100길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큰 불편을 겪어왔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섬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인데도 교통 문제 때문에 년 방문객이 4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이번 공항 건설을 통해 김포공항까지 1시간으로 나아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이내로 단축되면서 천혜의 자연을 가진 백령도가 제주도를 이을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령공항에 붙은 또 다른 목적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바로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점인데요. 백령도에 건설될 공항은 민간 공항임과 동시에 우리 공군의 군사기지를 겸하게 될 예정입니다. 굳이 백령도에 군사기지를 만드는지 이해하려면 섬의 위치를 살펴봐야 합니다. 백령도는 대한민국의 최서단이자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울에서 201km 떨어져 있는 섬이지만 평양은 불과 146km, 중국 산동반도는 180km, 압록강 하구로부터는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유엔과 미국이 대공산권 거점으로 군을 주둔해 왔었고 오늘날에는 해병대 6여단과 공군부대가 주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이 있다고 해도 방공포와 레이더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항공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미군이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래사장인 사골해변을 천연활주로로 사용했었죠. 당시엔 사공해변이 단단해 대형 수송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갯벌화가 진행되어 다시 활주로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중국의 서해 침범이 극심해지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령도는 중국 화북함대가 서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들어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백령도에 대한 군사적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 역시 알고 있기에 백령도에 지대함 미사일 하푼을 배치해 여차하면 북한과 중국 해군을 날려버릴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지대함 하푼 미사일 배치는 우리 군의 기밀 사항이었는데 북한에서 백령도를 대상으로 한 타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백령도에 하푼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통해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를 서해로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공항이 완성되고 현재 개발 중인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KF-21을 배치한다면 평양 타격까지 단 1분 도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들이 벙커에 숨어들기도 전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이 목에 가시가 걸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조보다 어떤 면에선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백령도 앞바다를 침범해오던 북한과 중국이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군함이 백령도에서 불과 40km 앞까지 접근했던 것에 이어 지난 10월에는 중국 항공모함이 한국 영해 70해리 앞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게다가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에 출몰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이 중국 핵잠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수면 위로 부상해 노골적으로 잠수함 위치를 노출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중국의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해 백령도 바로 앞바다로 접근해 왔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이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자 북한군이 우리 함정을 향해 방사포 10발로 위협사격을 가했었습니다. 이후 북한 총참모부는 남조선 해군이 불명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었죠. 국군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조치에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백령도 바로 앞에 위치한 북한의 창린도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해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계속되는 도발이야말로 백령도에 시급히 공항을 건설해야 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백령공항의 건설비는 울릉공항의 4분의 1 정도로 길이 1200m에 폭 30m 규모의 활주로에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민항기는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용될 예정이지만 활주로의 길이가 전투기와 수송기가 이착륙하기에도 충분하기에 공군 작전 범위 확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백령공항과 함께 전남 흑산도의 흑산공항 건설도 본격적인 물살을 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계획이지만 예정지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미루어지고 있던 흑산공항 계획인데요. 환경부에서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인 국립공원의 해제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은 흑산도의 길이 1200m 폭 30m의 백령공항과 같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백령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군복합공항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측에서는 다른 어떤 공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한반도 황금어장을 거덜내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 흑산도 일대이기 때문인데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태풍이 발효되면 흑산 가거도에 중국 어선 500척 정도가 한꺼번에 피항을 하고 있다. 불법 조업의 30% 이상이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자원 훼손과 고갈도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경 측은 흑산도의 공항과 함께 해경 전진기지가 구축하고 해상 감시를 위한 항공기들 역시 배치하여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체적 해상 경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경의 CN235 초계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운용되며 배타적 경제수역 EEZ 순찰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흑산공항을 통해 순찰 시간과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근래 활발해지고 있는 중국 항모 전단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첨단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타고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항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어 능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백령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있는 섬들을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일대에서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요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필리핀 사진작가 에즈라 아카얀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7개 암초의 모습을 촬영해 SNS를 통해 공개했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이미 인공섬의 부두와 레이더, 공항, 군사캠프 및 대형 항공기 경납고 등 군사시설들이 완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섬 중 한 곳에선 중국의 3세대 조기경보기 KJ-500H가 급유 중인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인공섬 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 이어 서해에도 인공섬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섬을 동해 서해를 지배하며
불법 조업을 한강 하구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둘이 손을 잡고 서해 장악을 위해 협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바다까지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화력 투사 수단이 필요한데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을 통해 백령도, 가거도, 독도, 울릉도 등 우리나라 해양 영토의 최끝단에 위치한 주요 섬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해 두었는데요. 모두 북한, 중국, 일본의 영해와 가까운 국가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섬들입니다. 예전부터 이 섬들을 군사기지화 시켜 우리 영해의 자주권을 지켜내자는 말이 많았었는데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로 이어지는 민군복합공항 건설로 영해를 지켜낼 든든한 방위망이 완성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하더니 한국의 허락 없이 한반도를 공격하겠다고 한 데 이어 독도에서 진행된 독도방어훈련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중국 해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이 남해 부근이라 우리 앞마당에서 남의 집 개들이 물어뜯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선 해군을 확충함과 동시에 우리 공군 전력이 멀리까지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작전 범위를 확보해야 하기에 도서 지역 군사공항 구축이 재촉받고 있습니다. 섬과 섬을 잇는 절대방위선 구축을 통해 그 누구도 한반도를 넘볼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 포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에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의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의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이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장산 곳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이런 해킹 시도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VP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펙트럼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특별한 VPN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프샤크 VPN이 그 주인공이죠. 가상사설망 VPN을 설정해 이 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암호화된 정보를 함부로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서프샤크 VPN은 보안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와이파이처럼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한국인들은 언제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서프샤크 VPN은 이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국가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특정 국가에선 볼 수 없는 콘텐츠 서프샤크 VPN을 이용한다면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프샤크 VPN에서 우리 뉴스펙트럼 구독자를 위해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 NEWSFACTRUM을 구입 시 입력하면 83% 할인의 3개월 무료 이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해놓았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래 들어가서 좋은 조건의 서프샤크 VPN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지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 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 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해구산에 포함되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기조가 변화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창 하던 9월 중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핵 폭탄, 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핵 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에 탑재해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핵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 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 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5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5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5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5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5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5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5의 핵탄두를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5를 공개한 한국에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이번엔 비로소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핵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 더 이상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한국, 설레발치지 말아라.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는 의회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국내 다수의 매체도 폴란드 사례를 예로 들며 루마니아가 대한민국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다고 앞다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또 한 번 K9 자주포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의 실상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예산만은 금액으로만 따져도 19억 2,300만 달러, 하나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입니다. 총 2단계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1단계에만 자주포 54문 구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편제상으로 보면 한 개 대대 18문씩 완전히 새로운 포병 여단 하나를 창설할 만큼의 물량을 도입하는 셈입니다. 단순 규모 면에 있어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도입 사업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대규모 사업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전력 개편은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용 난이도 측면이나 유지 보수 측면이나 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를 군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폴란드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말 수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지상 전력에서만 K2 흑표 980대, K9 자주포 670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군 편제를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에 K9 차체 도입을 검토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AS-21 레드백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K239 천무 발사기 300대를 도입하고 자국산 사격 통제 장치, 차대와 결합하여 WR300 호마르로 개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체계 통합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또한 폴란드 사례처럼 외산 무기를 일원화할 확률이 큰데요. 즉,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는 지난 2022년 국방 예산을 GDP 2.5% 수준으로 높이겠다 밝혔고 향후 최대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이라 선언했는데요. 지금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 막대한 계획의 마중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워낙 미래 가치가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너도 나도 줄을 대느라 온갖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이쯤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루마니아가 아직 예산만 확보 중일 뿐 아직 어느 나라에 어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 특정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로 거론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인데요. 지난 4월 4일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국방부의 자주포 예산 승인 요청을 최초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의 K9 자주포가 도입 기종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K9의 성능이 독보적이라거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70%에 이를 만큼 무수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K9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 평가받는 이유는 이미 관련 논의가 여러 차례 모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실질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무려 3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군사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1월 31일에는 테모도르 인치카시 병기총국장이 직접 현대로템과 한화에머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K2 흑표,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견학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루마니아가 탄약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타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해서 군사협력을 추진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계약에 변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가계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방산협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의 국명 방산업체 로맘과 K9의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무기체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기업 간의 친선을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양사의 MOU는 K9 자주포, AS-21 레드백 등의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 및 활용, 보수 유지와 관련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롬맘은 우리로 치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같은 국명 방산업체 폴란드 PGZ-도 한폴 방산 계약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이를 알고 보면 로맘과 한화에머로스페이스의 협력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내 다수의 매체는 앞다퉈 루마니아의 K9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한민국 무기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외적으로만 봤을 때 루미니아 육군은 비교적 약소한 국력과 반대로 자국산 무기 체계를 상당수 보유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주력 장갑차민 MLI-84나 APRA-40 다연장 로켓 트럭, TR-85 전차 등은 모두 루마니아산 무기 체계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모습일 뿐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에 전부 소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LI-84는 사실 소련의 BMP-1 모델을 면허 생산한 장갑차입니다. 그나마 현대식 개량형인 MLI-84M에 이르러 포탑을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복합 무인 포탑으로 교체했을 뿐인데요. 또 APRA-40은 그 뿌리가 1963년 소련에서 개발한 BM-21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TR-85 정도가 소련 T-55를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독자 개발한 전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 할 뿐 TR-85의 신뢰도는 마물한 수준이라 루마니아는 2023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준비 중인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무기 체계가 표면적으로나마 자체 개발의 형태를 띈 건 195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의성국 신세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루마니아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친서방 노선을 타기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예 소련과 다른 나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소속되어 있긴 했지만 소련 붕괴보다 2년이나 빠른 1989년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서방의 혜택도 소련의 혜택도 어느 쪽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왕년에야 루마니아군이 발칸반도의 주력이라 평가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와의 변화에 따른 경제 구조 붕괴 등 막제가 거듭되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계획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책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미리 예견했고 군 현대화 계획을 가속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K9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루마니아의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되짚어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굉장히 비슷한 포지션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나토를 의시한 서방 세계의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제외하면 사실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을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독자 노선을 걸으며 이를 활용해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탄탄한 나라인 반면 루마니아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되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는 약소국인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루마니아의 의상은 집시, 범죄자,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대변됩니다. 앞서 말한 독자 노선의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경제가 만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서유럽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루마니아인 다수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유럽의 외국인 노동자 중 루마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범죄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아직도 루마니아인 요 소매치기라는 편견이 남아있기도 하고 루마니아 마피아로 대변되는 범죄 조직들은 트럭 강탈이나 각종 사기, 보이스피싱이나 심지어 인신매매 등으로 망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조차 의조된 신용카드로 사기를 치려던 루마니아 범죄 조직이 검거된 적이 있고 2018년에는 복제 신용카드로 ATM 사기 범죄를 노리던 루마니아 마피아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루마니아의 치안이 나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안 지수로 따지면 루마니아는 142개국 중 26위로 서유럽 선진국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고작 5단계 아래인데요. 일각에서는 루마니아를 밤에 혼자 걸어다녀도 만전한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루마니아 마피아들의 범죄 행각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루마니아 내부 환경과 국제적인 의상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가 이 격차를 줄이고 국제적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선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자면 1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의 유지보수도 힘들어서 자국에서조차 외면받는 독일 지공공공을 도입하는 식으로 독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기대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이미 가장 가깝게는 노르웨이가 독일과의 유대를 핑계로 K2 흑표 대신 레오파르트 EH를 도입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도 레오파르트 2 도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국민의 만전을 지키는 데에는 절대 타협이 있어선 안 된다는 걸 부디 루마니아가 믿지 않길 바라겠습니다.